조선이라는 나라는 법적으로 신분제가 두 개밖에 없어. 양인하고 천민. 이걸 양천제라고 그래. 조선이 망할 때까지 양반이라는 신분은 법에는 존재를 안 해. 법에는, 현실에는 존재하나 법에는 존재를 안 해. 법에는 양인과 천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걸 양천제 이래. 그런데 16세기부터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는 현실 사회에서 4개의 신분제가 형성이 되는 거지. 양반, 최고지배층, 그리고 하급지배층인 중인. 고려는 중류층 이러잖아. 중류층은 귀족은 귀족인데 낮은 귀족이라고 그랬지. 층은 계층이라는 뜻이야. 신분이라는 단어가 아니야. 중인은 신분이야. 이건 처음 등장하는 거야. 아랫신분. 층이 달라. 층이. 그래서 양반이라는 신분, 중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농민, 상인, 수공업자로 등 대표되는 평민, 양민, 상민,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항상 백성, 항상 백성. 그리고 천민. 천민의 대표적인 건 노비공. 네 신분으로 구성돼.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천제, 16세기부터 현실사회에서 네 신분이 등장하였다. 자, 그중 옆에 187쪽. 조선 신분제도. 먼저 지배계층인 양반입네. 15세기의 양반, 그러면 관리야. 문반, 무반에서 문무, 양반 이래. 관리를 뜻하는 단어야. 문반은 동반이라고 그러고 임금님 동쪽에 서 있거든. 무반은 서반이라고 그러고 임금님 서쪽에 서거든. 그래서 문무, 양반, 동서, 양반 이래. 그랬다가 16세기경부터 양반이라는 신분이 사회에서 음성적으로 등장을 해. 벼슬할 자격 조건을 가진 한자로 이게 선비족 속에서 사족 이런데 요즘 말로 하면 신분 이소리야. 신분. 15세기의 양반 그러면 관리. 16세기 사람이 양반 그러면 신분. 오늘날 저 양반 그러면 3인칭 지시대명사. 그렇잖아. 저 사람 이 뜻으로 쓰이잖아. 자, 그게 양반님네에 관한 얘기야. 이들은 각종 구격 면제. 삽들고 동싸면서 물어봐야 청소하게. 이거 면제라는 얘기야. 이건 어떤 나라인데 지배층이 다 면제야. 신라 진골귀족, 육두품귀족, 화랑 다 구격 면제. 고려 문벌귀족, 권문세족, 중류층, 그리고 승려, 구격 면제. 승려도 귀족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았어. 고려 때는. 하여튼 지배층은 다 구격 면제야. 조선조도 지배층 구격 면제야. 누구? 양반, 중인, 향리를 포함한 중인. 그래도 하급 지배층이니까 다 지배층은 구격 면제야. 그러면서 조선조 양반이 양반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게 양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야. 조선조기 양반에서는. 태종 이방원이 때 양반의 수, 지배층의 수를 줄여요. 지배층이 너무 흔해지면 권위가 떨어지니까 수 제한 조치를 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반 수 제한 조치라고 그래. 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술직분수서다. 기술관을 아래 신분, 새로운 중인으로 떨어뜨려. 새로운 층을 만드는 거지. 중인으로 격하. 아래 신분으로 만든 거야. 중인으로 격하. 그리고 양반의 자식인데, 양반의 자식이면 그 아들은 다, 자식은 다 양반이 되어야 되는데 양반이 못 되는 애가 생겨. 이 조선조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야. 그 유명한 첩자식인 뭐야? 서얼이야. 서얼. 서자와 얼자야. 엄마가 첩이야. 엄마가 첩인데 본부인이 아니고 본부인을 처라고 그러잖아. 첩인데 엄마의 신분이, 첩은 첩인데 엄마의 신분이 평민이거나 중인이면 서자. 엄마의 신분이 천민이면 얼자. 그러니까 허균이는 서자고, 허균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홍길동전의 홍길동이는 얼자야. 엄마가 계집종이거든. 천민이라고. 그래서 서얼 이러는 거야. 서얼을 차별대접해. 태종 이방원 때부터. 이걸 차별대접했다 해서 차별대접해. 차대 이런 말도 쓰고. 다 같은 말이야. 서자와 얼자를 가둬놨다야. 아랫신분으로. 그래서 돈 가둬놓은 데를 금고라고 그러잖아. 서얼금고법 이라는 법을 만들었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쉬운 말로 하면 서얼차별이야. 서얼차별. 조선조선기 양반에서 하실 거 이거예요. 양반수 제한조치. 첫째, 기술직종서다. 기술관을 아랫신분, 중인으로 격하. 두 번째, 서얼차별. 이러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자, 이러면서 중인,
증인이란 좁은 의미로는 기술직 종사자를 증인이라고 그러고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 사이에 있는 모든 이들을 증인으로 한다. 이게 결국 같은 말인데 왜 이러느냐? 이게 같은 게 아니야. 달라요. 달라서 이래. 제가 전에 정치사 과거를 할 때 이걸 외워라 이런 적이 있어. 봐. 조선조에 과거가 있어.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는데 문과와 무과를 합쳐서 대과를 한다. 이랬지.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를 뽑는 잡과라는 게 있다. 잡과는 주요 과목이 4과목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첫째, 의사를 뽑는 의과, 통역과를 뽑는 역과, 그리고 법률 담당자 율과, 그리고 기상청 직원 음향과. 이랬지? 요 넷을 기술관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 넷을. 그 요 넷만 있느냐? 그게 아니야. 국립국악원, 장학원이라고 그래. 국립국악원에도 공무원이 있어. 걔네들은 약간 면접점을 봐서 관리를 뽑아요. 면접점을 봐서. 그걸 악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요 사과에 안 들어가. 잡과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잡과는 일평생 공부를 하는 거야. 평생 공부를 해서 과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봐. 문과, 무과는 1차 시험, 2차 시험, 그리고 임금님 앞에 보는 3차 시험인 전시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기술직 시험은 2차 시험 제도야. 초시복시라고 그래서 2차 시험 제도. 여하튼 평생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악학 같은 거는 잠깐 90년 인터뷰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잠깐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차별을 두는 거야. 공부 과정이 어려워서. 예? 같은 증인 중에서도 이 사과에 합격한 사람 집안은 저 악학, 국립국악원 공무원 집안하고 결혼을 잘 안 해요. 신분이 낮다고. 지들끼리도 나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국립미술원에 해당하는 도화서라는 데가 있어. 도화서도 공무원이 있어. 그걸 화학이라고 그래. 그리로 하자를 써. 그런 역시 면접시험을 봐. 걔들도. 그래서 총 기술관이 11개예요. 11개. 총 11개인데 그 중에 뭐 일반적으로 중인 거는 뭐라고? 의과 합격자, 의사, 역과 합격자, 통역관, 그리고 법률, 율과, 그리고 기상청 직원, 음향과. 이 사과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기술관이다 그러면 그 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넷을. 넓은 의미는 알 필요 없어. 그건 별 필요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과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범위하는 게 있어. 첫째, 중앙관청의 공무원인 서리. 두 번째, 지방관청의 공무원인 지방직 공무원 향리. 그리고 역의 공무원 영리. 그리고 하급장교, 이 군교. 요즘 말하면 대위까지. 그리고 기술관. 이 기술관의 핵심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역관, 의관이야. 그리고 양반 첩자식인 서얼. 서얼은 중인은 아니야. 서얼은 중인은 아닌데 중인 정도 대접을 받아. 중인 정도 대접을 받는 서얼이다 해서 중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중인은 아니야. 중인 정도 대접을 받을 뿐이야. 특징, 양반으로부터 멸시와 반말, 하대를 받는다. 그런 한편 전문 기술을 갖고 있고 행정 실무 능력을 담당했다. 중앙관청의 서리, 지방관청의 향리, 소위 이방들, 이방 호방하는. 그러면서 뭐 거긴 그렇고. 다섯 번째, 자, 이 중인 계층에 해당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서얼이에요. 물론 중인은 아니지만 서얼이 제일 중요해. 중서라 불리운다. 이들은 법적으로 문과응시 금지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전에 정치사 과거할 때 강조를 했어. 문과응시 금지. 대과인 문과를 응시를 못해. 문과응시가 금지되면 문과 2차 시험에 해당하는 이것도 금지라는 얘기야. 뭐? 속과도. 생원과 진사과. 속과란 문과 1차 시험이 속과야. 그러니까 속과 문과 금지야. 엄밀하게 따지면. 속과 대과 금지야. 그러면서 서얼금고법, 즉 서얼차별을 한다. 조선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얼에 관한 얘기야. 서얼에 관한. 그럼 얘네들은 문과응시가 금지됐으니까 주로 뭘 보겠어? 무과시험이나 잡과시험을 보겠지. 이게 포인트야. 그 밑줄 친 밑에다가 무과, 잡과응시. 문과는 못 보고 서류 자체를 안 받아주니까 무과나 잡과를 응시하더라. 한편 상민, 항상백성, 농민상인 수공업자를 얘기한다. 고려 이래로 등장한 신량역천. 신부는 양민이나 힘든 일을 한다. 신량역천이래. 신부는 양민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수군, 해군, 그리고 봉수군, 봉합불 피우는 이런 애들. 자, 의무, 조세공납 국가에 대해서 역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중 약간 질은 떨어지는데 어디 갔어? 같은 상민인데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가 좀 달라.
상공업자라고 그러는데, 농민은 국가에 대해서 삽들고 동사무소 모여라 청소하게 해서 국역의 의무가 있어. 상인수공업자도 국역의 의무가 있어. 이건 똑같아. 근데 좀 다른 게 있어. 농민은 군사복무의 의무, 군역의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상인수공업자는 군역의 의무는 제한이라는데 말이 제한이지 실제는 없어. 그러면 의무의 차이가 있지. 의무에. 이건 공통분모야. 1년 6일간 공짜로 일하라. 이건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는데 요게 차이가 있다고. 요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무의 차이가 있으니까 권리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얘는 법적으로 과거응시가 가능해요. 얘는 과거응시 제한이라고 하는데 말이 제한이지 실제는 불가능해.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간 농민 집안 출신의 고위직,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부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한 10%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마냥 추정을 했는데 한 6, 7년 전에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부총장을 하고 교수를 하다 그만둔 박성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과학사 연구하는 사람인데 주로 역사 중에 과학과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야. 박성래라고. 그분이 퇴직을 해서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퇴직을 해갖고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과학하고 관련된 자료만 다 뽑아 모은 모양이야. 그러면서 그걸 하는 한편 농민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조선왕조 실록에 몇 명이나 있나 조사를 했어요. 조사라고 봤더니 전체 34%가 농민 출신이야. 고위직 공무원 중에. 한 10% 정도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3분의 1 정도가 농민 출신의 이 국무총리, 부총리라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농민 출신이. 그래서 이 과거가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래서 요걸 일컬어 뭐라고 그래? 의무와 권리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의무가 있는 다음에 권리거든. 같은 상민이라도 권리의 의무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게 상민에 관한 얘기야. 이거 이외에는 별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아까 상인수공업자, 상공업자의 국역의 의무라는 건 뭐라고? 관청이 필요한 물품을 납품한다. 이거. 관수품 조달 이런다고 했지. 한편 천민. 자, 천민은 범위, 도살업종사자인 백정, 그리고 무당, 창녀, 그리고 광대, 노비들이 천민에 해당된다. 그 중에 꽃이 노비인데 사유재산으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분역, 국역, 제외. 제외는 면제가 아니고 제외야. 안 껴주는 거야. 취급을 안 해.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어. 이건 외워야 돼. 조선조. 군역 제외. 군역 제외가 원칙이나 예외가 있어. 예외가. 서류로 편성해놓은 군대. 잡세군의 편성. 서류로만 편성. 나라가 망하려면 천민도 필요하잖아. 그리고 조선주기는 실제 군대에 편성됐어. 지방군대. 소고군 편입. 그러니까 잡세군, 소고군 편성. 이렇게 그냥 돼. 잡세군, 소고군 편입. 이러든지 잡세군, 소고군. 조선전기 잡세군, 조선후기 소고군. 누가? 천민인 노비가. 원래는 군사복무의 의무가 없어. 원래는 없으나 이런 예외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고려 이래로, 고려 성종 때 이래로 조선에도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돼야 돼. 엄마나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노비다. 그러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야. 이걸 일천즉천의 원칙이라고 그래. 하나가 천하면 이꼴 천하다. 일천즉천의 원칙이래. 노비는 원칙적으로 상민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이걸 양천교훈 금지라고 해. 양인과 천민은 결혼하여 혼인하지 못한다. 양반하고 중인집 자식하고 혼인이 안 돼요. 양반은 양반끼리야. 중인은 중인끼리.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이 중인집 남자가, 평민집 남자가 양반집 여인하고 결혼했다. 그럼 이 평민 중인집 남자애는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양반집 여자애는 첩이 될 수가 없어요. 양반집 여자를 첩으로 삼았다. 그건 죽어야 돼. 허준이가 그렇다고. 허준이 부인이 양반 여인이에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봐도 나와. 그 장면이. 그래서 뭐 끌려가고 막 이런다고. 이 양반집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다고 그래서. 근데 임금님이, 선주 임금이 혜택을 줘갖고 사면을 해주지. 일반적으로는 이 윗신분하고 혼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혼인하는 거야. 이걸 동색혼이라고 해. 같은 신분끼리 혼인을. 동색혼. 이런다고. 자, 이러면 천민의 대부분이 외건업인데, 노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나 주인님에 대해서 몸값, 신공의 의무가 있다. 그렇고, 노비인데,
노비도 가질 수 있어. 노비가 노비를 가질 수 있어. 15세기 충청북도에 외거노비 하나가 국가가 세조 초에 전국적으로 홍수가 일어나.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18,000적에 해당하는 이 기부를 해요. 그래서 세조가 기분 좋으니까 얘를 신분 상승을 시켜주려고 그랬어. 평민으로. 그런데 많은 대신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 신분 상승 못하고 한 번 더 기부를 해요. 그래서 자식은 신분 상승이 됐어요. 평민으로. 본인은 안 됐고. 본인은. 유명한 허준이도,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도 그 중인이야. 중인 집안애야. 근데 자식은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됐어. 근데 본인은 신분 상승이 안 됐어요. 본인은 부총리급까지 올라갔어. 부총리급까지 올라갔는데 관직이 올라간 거지 신분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자식은 양반으로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대는 혜택을 못 받아. 예. 자, 그런 원칙이 있어. 도살업종사는 보시고. 자, 그랬던 것이 외란호란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야. 신분제의 동요이기 조선 후기 이 소리야. 임진왜란을 계기로 전에 신분제가 흔들린다고 그랬잖아.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뭐 신분 팔아먹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임난 이유가 신분제가 흔들려. 그 표를 보시면 저기 그 조선주기 대구 지역의 표인데 양반이 전체 인구의 9% 정도 되다가 이것도 유독 많은 거야. 경상도가 남인 계열의 양반이 많거든. 양반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좀 많은 편이야 이게. 9% 정도 되다가 거길 보시면 70%는 늘어. 10명 중에 7명은 양반이. 너나 나나 다 양반이지. 이렇게 되면 양반이 흔해지는 거 아니야. 거꾸로 노비 봐봐. 노비는 37%에서 1.5%예요. 한 명에 한 명. 그래서 양반 증가, 상민노비 감소야. 조선주기 현상이. 양반 증가, 상민노비 감소. 그러니까 상민, 중인 상민은 다 뭐로 간 거야? 양반으로 올라간 거지. 놀부 같은 애. 가장 극단적인 삶을 부르는 건 노비죠. 확 바뀌니까. 그래서 조선후기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노비 얘기야. 조선후기에는. 조선전기는 중인 얘기고 서울로 대표되는. 그러면서 밑에 조선후기 사료는 참고로 보시고, 자, 옆에 조선후기 양반의 증가와 분화. 상민이 양반이 되려고 한 이유는 뭐냐? 첫째, 군역 모면 국방세 안 내려고. 권력 잡자가 아니고. 그만큼 국방세의 폐단이 심했어. 군역의 폐단이.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 균역법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 이랬잖아. 그리고 또한 지위 상승. 뭐 당연한 얘기고. 폼 잡으려고 뭐 그 소리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조선조가 인정한,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 신분 상승 방법.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납속책. 일정 액수의 현물이나 화폐를 납부하면 신분 상승 시켜줄게. 두 번째,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종이 이건데 이건 관직매매. 신분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겠지. 관직에 들어갔다는 건 양반이 됐다는 얘기니까. 신분이 1억이면 관직은 한 10억 하겠지. 그리고 군공 혹은 전공이라고도 하는데 군대에서 공로 세우면 이건 대개 천민을 평민 만들어주는 방법이야. 군공이. 요 세 가지만 합법이야. 조선이 망할 때까지. 합법은 저 세 개밖에 없어요. 뭐 납속, 공명첩, 군공. 그렇다고. 이 나머지는 다 불법이야. 가장 흔한 게 놀부처럼 족보 사가지고 양반 행세하는 거. 그거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양반의 수가 전체 인구의 70%가 될 정도로 양반이 많아지니까 양반끼리 갈라지는 거야. 권력을 가진 양반, 권반. 이게 진짜 양반이지. 이게 서인즉 노론이야. 서인즉 노론. 그리고 향반. 향반은 향촌, 고향으로 내려가서 양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관직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주, 땅 주인 역할만 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경상도 남인이에요. 서인과 권력쟁탈전에서 쫓겨난 애들. 경신원국 이러면서. 그래서 그 권반 밑에다간 서인, 괄호 열고 노론. 향반 밑에다간 남인.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잔반, 찌꺼기 잔자. 양반은 양반인데 몰락한 양반. 몰락한 양반. 사는 게 천민이나 평민하고 비슷해. 이 대표적인 예가 있어. 누구냐? 경기도 양반. 경기도 양반. 경기도 남인. 거기 잔반, 몰락 양반에다가 경기도 남인. 서울 주변에 사는 이 남인 계열의 양반. 경기도 남인. 괄호 열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누구? 정약용. 정약용이가 경기도 남인이에요. 경상도에서 올라온 집안이에요. 째지게 가난해. 그래서 아들이 유배 갔는데 아들이 결혼한대. 딸이 결혼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낼 종이가 없는 거예요. 종이값이 귀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시집 올 때 입고 온 속치마가 있었어. 분홍색. 그 속치마를 보낸 거예요. 편집증가 종이값 좀 보내달라. 아, 부인들 종이값, 남편이 유배가 있는데 월급도 안 나오는데 종이값을 어디서 보내냐고. 그러니까 자기 속치마가 해진 속치마를 보냈어. 이거라도 쓰세요. 그래서 비단이니까. 그 속치마를 잘라가지고 자식한테 편지를 써. 그게 지금 있어요. 간송박물관에 있어. 그래서 하피첩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야. 예? 그만큼 째지게 가난했어. 이 경기도 남인이. 몰랑량반, 찌꺼기 잔자 써서 잔반 이러는 거야. 자, 이러면서 조선주기 서울 임진왜란 이후에 차별이 완화되면서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납속 공명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였고 신분 상승 운동을 폈다. 그러면서 서울이 관직에 들어온 건 어느 때라고? 영조. 전에 정치사 때 했어. 핵심 보직, 청유직이라고 그래. 핵심 보직에 들어간 건 정조. 이런다 그러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영조, 관직에 들어왔다. 정조 때 핵심 보직, 청유직. 그러면서 이 중인들은 재산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의사, 통역관 이런 사람들. 자, 그중 대표적인 인물에 역관이 있다. 외교 업무에 종사하면서 외래문화 수양이 선군적 역할을 하였다. 그렇고. 자, 그리고 중요한 노비. 노비는 이게 핵심이야. 그 옆에 여백에다가 노비 얘기야. 노비 얘기. 자, 그 노비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원래 고려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선 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노비는 조선에 와서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노비에 관한 얘기야. 먼저 조선 전기 태종 이방원일 때 노비에 관해서 원래 원칙은 아까 얘기한 고려 성종임금 이래로 엄마나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노비면 그 자식은 천민이면 천민이 된다. 이천직천의 원칙. 그런다고 했어. 그러면서 천한 자의 자식은 천자. 천한 자의 자식은 누구? 엄마. 계집종 주인이 갖는다. 천자수모법. 고려 때 얘기를 했어 이건. 그런데 조선 전기 1414년 태종 이방원이가 태종 때 이걸 뜯어 고쳤어. 이거를 바꿨어요. 이걸 어떻게 왜 바꿨냐? 태종 이방원이가 양이란 일반 평민 수를 늘리려는 목적하에 양인수 증가책이야. 즉 양인수 확보야. 왜? 양인이 되면 국가에 세금 내고 재정 확보, 군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군역 확보, 재정과 군역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세금 내는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이가 이 원칙을 어겼어. 그래서 뭘 실시했느냐? 노비, 종, 부법이라는 걸 실시했어. 양인과 동세코인이라고 해서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하라고 했잖아. 그걸 어기는 거야. 양인과 천민이 교류하여 혼인하라 해서 양천, 교혼, 교류하여 혼인하다. 다른 신분과 결혼하는 걸 허용을 했어.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게 천민 남자하고 천민 여자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면 뭐라고? 그 자식은 뭐가 돼야 돼? 천민이요. 이천직천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그 자식은 천민이 되는 거야.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때부터 양인 남자하고 평민, 천민 여인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는 뭐가 돼야 된다고? 이게 종자가 따를 종자야. 누구? 아버지. 아버지 신분 따라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 신분이 뭐예요? 양민이지. 그럼 그 자식은 뭐가 되는 거야? 양민이 되는 거야. 양민. 이런 거야. 그럼 아버지 양민, 자식 양민, 엄마만 천민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반말하면 안 돼.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는 존댓말하는 거야. 이게. 그럼 반대로 조선 전기에 천민 남자고 조선 전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있었다 치자고 있을 수 있으니까 천민 남자고 양민 여인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나왔어. 그럼 그 자녀는 뭐겠어? 천민이 되는 거야. 이건
이게 노비종 부법이야. 태종 이방원이 때만 있었던 제도야. 세종 때 대신들이 반대해서 폐기 처분을 해요. 세종 때. 태종 때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왜? 군대 갈 대상자 확보하려고. 그러니까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게 먹히고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외란, 호란, 양난 이후인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이건 효종의 아들 현종. 제가 현종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현종은 조선주 27명의 임금 중에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후궁이 없는 사람. 이런다고 했어. 그 현종. 1669년인데 이게 다시 나타난 거야. 이게. 이걸 이어보면 성종 때 경국대전을 통해서 일천직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회기. 이게 없어진 거야. 그랬던 것이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현종 임금 때. 똑같아. 1669년. 연도는 뭐 의미는 없는데 똑같아. 양인수 확보책. 그러면서 노비, 종, 이건 모법이야. 노비, 종, 모법을 적용해. 무슨 얘기냐? 자, 조선주 후기에 이번에는 천민, 그 자녀가 나오면 뭐야? 천민. 그대로 일천직천이니까. 여기 양민, 천민 사이에 자녀가 나오면 뭐가 돼야 돼? 응? 조선주 후기요. 이거.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엄마 따라가면 천민이잖아. 천민. 자, 요건 조선 전기고, 요게 조선 후기야. 요게. 천민 남자하고 양민 여인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어. 그럼 그 자식은 뭐가 되는 거야? 양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부모 이렇게 기억하면 돼. 조선 전기는 부에 따라가고, 조선 후기는 모에 따라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야. 조선 전기는 부법, 아버지 신분에 따라가는 거고, 조선 후기 노비는 엄마 신분에 따라가는 거야. 신분이. 그래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노비종 모법이라고 그래. 이걸 영조가 경국대전 2, 1741년인데 1741년 경국대전 2에서 즉 속대전을 편찬할 때 이때 이걸 아주 공식화를 해. 법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노비, 종, 모법을 법제화해서 법으로 딱 고정을 시켜버렸어. 손을 못 대도록. 조선이 망할 때까지 노비종, 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적인 노비종, 부법. 조선 후기는 노비종, 모법. 네?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따다 그냥 부모야. 부모. 아버지 신분에 따라가라. 부모. 거기 써 있어. 거기 해놨어. 설명하느라고 나는 쓸 것 뿐이지. 이랬던 노비하고 관련해서 정조 임금이 똑똑한 정조가 6번에 걸쳐서 관청이 들이끌는 노비를 일반 양민, 평민으로 풀어요. 이걸 공노비 해방 정책이라고 그래. 6번에 걸쳐서. 그중 가장 많이 풀었던 게 원래는 정조가 하려고 그랬는데 정조가 1801년에 갑자기 죽는 바람에 못했어. 그래서 그 아들이 때 대신한 거야. 1801년 6만 6천 명의 관청 노비를 푸는 거야. 이걸 공노비 해방이라고 그래. 관청 노비. 그럼 공노비가 다, 관청 소속 노비가 다 없어졌냐? 그건 아니고 한 10,000명 정도는 있었어. 수령, 저녁 때 이부자리 펴주고 밥 해주고 이런 노비는 있어야 되잖아. 사또.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공노비는 있었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예? 자, 그럼 왜 순조임금 때 공노비 해방 정책을 했느냐? 역시 이유는 똑같다. 뭐? 양인수 확보책이야. 그래서 조선조의 양인수 확보책으로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어요. 다른 말로 재정군용 확보책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어. 좀 전에 얘기한 조선전기 뭐가 있다고? 노비종 부법 양인수 확보책. 태종 이방원이 때 역시 태종 이방원이 때 하나가 또 있어. 뭐가 있냐? 노비 변정 사업이라는 게 있어. 노비 변정 사업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노비 해방. 노비를 바르게 변화하게 해줄게. 고려말 권문제도한테 억울하게 노비가 든 자는 심사해서 다시 평민으로 돌려보내줄게. 이 소리야. 태종 이방원이 때 첫째 노비 변정 사업, 두 번째 노비종 부법. 이건 뭐야? 양민수 확보책. 왜? 재정과 군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야. 다음 조선주기 양민수 확보책. 첫째 노비종 모법
현종 때. 두 번째 순조 때 뭐 공노비 해방. 이렇게 네 가지. 그걸 기억을 할 때 그 밑에 가보게요. 뭐 그렇고. 자, 이게 신분과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 신분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 그 완벽한 국사 교재에 요게 빠졌어. 요 페이지에 있는 게. 그 왜 빠졌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빠졌어. 호적, 호패법. 이거. 호적. 3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는 걸 호적이라고 그래. 지금도 하잖아, 요즘. 요즘 인구 총조사인가 뭐, 그거 한다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검사, 호패법. 이런 거야. 자, 그 중에 밑에 호패야. 호패는 16세에서 60세가 될 때까지. 정남이라고 그러지. 정남이 착용한 걸 원칙으로 한다. 왜? 재정과 군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신 검문에서 주민등록증 검사하고 이래서 잡아서 두드려 패고 가서 일시키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주민등록증 제도야. 호패법이라고. 주민등록증 제도. 자, 그 대상이 누구라고? 정남. 장정인 남자. 두 번째, 왜 했다고? 유민방지. 도망가는 놈 잡으려고. 유랑민, 유민방지. 그래서 거기 나머지 읽어보아도 되는데 특징 봐봐. 신분에 따라서 재료와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다. 무슨 소리냐? 정이품 이상, 아주 부총리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코끼리 상하로 만든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요. 앞에라고 해서. 그리고 얘는 문과에 급제하고 무과에 급제하면 앞에 이름 써 있는데 붉은색 칠을 해요. 이름에. 그러면 그 호패 이름에 붉은색 칠이 있다. 그럼 문과 무과에 급제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천민은 왜 16세에서 60세의 남자가 차고 다녀야 된다며. 신분 얘기가 없잖아. 그럼 누구도 차는 거야? 천민 남자도 찬다는 얘기야. 16세에서 60세의 남자가 찬다고 그랬지 신분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양반에서부터 천민 남자까지 차는 거야. 호패는 양반에서부터 이 얘기 조선전기 한번 했어. 양반에서부터 천민 남자가 차는 거야. 제가 양반에서 천민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에 했어. 예. 그게 군사제도에 보면 해놨어. 예. 그러면서 이 호패 1단수시 유랑민 방지되잖아. 1단수시 도망가면 영의정이 도망가고 있어? 그럴 일 없잖아. 누가 도망가? 천민 남자놈이 도망가지. 걔 잡으려는 목적이야. 너 주민등록증 내놔봐. 안 갖고 왔는데요? 곤장 50대요. 변조했지. 60대 내지 80대. 그거 죽어요, 맞으면. 자, 그래서 거기 재료와 기재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러는 거야. 그거만 아시면 돼. 호패 착용 대상자가 뭐라고? 양반에서 천민 남자, 즉 정남을 대상으로 한다는 자. 이 제도를 왜 했다고? 유랑민, 유민방지용으로 했다. 그리고 뭐 신분 거기 재료와 기재 내용의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증은 그 세 가지. 그게 호패하는 얘기. 그런데 이 정책들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 강압적인 방법이니까. 그래서 한계, 농민이 망하여 떠돌아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한 미봉책, 임시정책에 불과하다.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도망간다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옆에 191쪽 법률. 이거 뭐 별거 없는데 고려는 임금한테 대드는 반역죄, 불효죄, 이게 중죄야, 사형이야. 조선은 똑같아. 반역죄, 특히 유교윤리를 특히 강조해.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죄에 강상죄, 불효죄하고 똑같은 거야. 반역죄와 강상죄는 뭐 중죄로 취급해. 그래서 고려 때 한번 설명한 유배 내지 사형이야. 유배 내지 사형. 유배형 내지 사형. 그 밑에 보시면 형벌에 5형에서 태장도 유사 이랬잖아. 끝에 유배 내지 사형. 이게 중죄자야. 고려조선이 똑같다. 태장도는 지방관이 할 수 있어. 경범죄. 태형은 10대에서 50대 엉덩이 때리는 거. 장형은 60대에서 100대 때리는 거. 도형은 구속시키는 거. 유배는 멀리 유배 보내는 거.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멀리 유배 보낸 데가 어디라고? 강원도 고성. 강원도 고성. 산 3개를 건너가야 되니까 살아서 못 나와. 사형은 아주 보내주는 거. 그 사형이고. 그러니까 유배나 사형은 이게 중앙정부만 할 수 있어. 지방관은 못 해요. 예. 자, 그게 법률에 관련된 얘기야. 한편 향촌. 역시 고려하고 똑같아. 향은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 촌은 지방관이 없는 지역. 합쳐서 향촌. 자, 향. 부목군연하는 향. 면, 리 몇 개의 마을을 묶어서
하나의 면으로 인위적으로 정부가 행정적으로 통제하였다. 크게 중요한 게 없어서 거주지역, 양반이 사는 동네 반천. 대개 그 지역의 북쪽에 살아, 양반은. 그래서 북촌 이런다고. 중인은 중촌. 번화한 도시. 왜? 수령이 부르면 빨리 뛰어가야 되니까. 도시 한복판에 살아. 그래서 중촌. 그래. 대전에 중촌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동서남. 이렇게. 동면, 서면, 남면. 이러잖아. 그게 지명에도 있지. 마을의 북쪽, 분북면, 분남면. 이런단 말이야. 동면, 서면. 이런 지명이 있잖아. 그렇듯 이 도심권이도 그런 신분에 따라. 그렇다고 이 뭐 북촌에서 양반만 사느냐? 그건 아니야. 양반이 주로 많이 거주한다는 얘기지. 양반집 노비도 그 인근에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안동 하회마을 가봐. 거기 가보면 뭐가 있어? 기와집인 대감집이 있고 일반 백성, 초가집인 백성집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지 꼭 양반만 모여 산다는 얘기는 아니야. 양반이 주로 거주하신다는 얘기. 자, 그러면서 조선조 향촌, 양반이 운영하는 향촌의 자치규야. 이건 뭐 전에 설명했어. 치안 유지 기능이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설명한 공동체, 노동 공동체인 두례,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향도. 그래서 앞에다 설명했던 거야. 자, 그러면서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 이런데 이것도 뭐 별거 없어. 거기 밑줄 친 부분이야. 거기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부의 재간을 금지했고, 남편이 죽은 사람 과부가 재혼하는 걸 막았어. 그러면서 또한 효자와 열라를 칭송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한 성리학 사회로 이슬이야. 철저한 성리학 사회로. 그 나머지는 뭐 별거 없는 소리야. 그냥 그런 geb이다 이러시면 돼. 그러면서 한 장을 넘겨서 인구 변동.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전 세계가 다 이래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18세기에 희한하게 인구 급증 현상이 나타나. 18세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여하튼 자, 그러면서 이건 간단해. 이 시험 낼 만한 게 딱 정해져 있어. 보면 잘 쳐다보면 이게 한 5, 6년 전에 이게 처음 국사교과서에 처음 개정되면서 들어온 건데 이게 그래서 그거 낼 만한 거 내는 거야. 인구가 확 급격하게 늘었다든가 급격하게 줄었다든가 이런 거 내는 거야. 그럼 급격하게 줄은 건 쉬워요. 왜? 딱 두 가지야.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다. 첫째 뭐요? 전쟁. 두 번째 요즘 같은 거 뭐? 질병. 이거 아니면 인구 크게 줄을 일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면 전쟁 아니면 질병이에요. 근데 느는 게 문제지, 느는 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기가 어렵거든, 이게. 근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요즘 뭐 망명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거기 보시면 효중에서 숙종 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18세기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랬어. 이 시기에. 왜 그러냐? 이 시기에 희한하게 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가 번성을 해. 발전을 해. 그래서 그 숙종 40년 하는 밑에다가 농업 생산력의 증대 이러면 돼. 이양법 견육법으로 대표돼. 농업 생산력 증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으니까 뭐 영양분 있는 걸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경제적인 여유는 심리적인 여유를 가져와. 먹고 살기 힘들면 자식 안 낳아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래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네. 딱 물어볼 수 있게 그거밖에 없어. 네. 자, 이러면서 양반이 향촌지배력 약화. 양반이 향촌지배력 약화. 이 얘기인데 끝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밑줄 쳐놓은 게 있어. 향전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조선 중에서 중요한 게 요 얘기야. 향촌이 변해가는 요 얘기인데 좀 이따 옆에 설명하고 193쪽 조선 후기 사회 변혁의 움직임. 배경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의하고 탐관원이란 부정부패 공무원, 요즘 말하면 부정부패 공무원이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재난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질병에 유명한 질병이 있어요. 거기 질병에다 동그라미. 19세기 초반 1823년인데 19세기 초반에 중국에서부터 한반도로 넷플릭스에 보시면 킹덤이라는 드라마 있지. 이게 킹덤이라는 드라마의 배경이야. 난 그거 잘 안 보는데 우리 딸내미가 하도 강조를 해서 한번 봤더니 배경이 그거도만 보니까 나 이거 보면 알으니까. 저게 뭐냐? 콜레라예요. 콜레라. 한국사에 처음 등장했어. 19세기에. 콜레라. 괄호 열고 이게 처음 등장했어. 그러니까 잘 몰라. 그래서 이걸 괴한 질병이다. 이래서 괴질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콜레라라고 지금.
지금은 콜레라 걸려도 다 완치돼. 옛날에는 콜레라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불과 3개월 사이에 여기는 서울로 전파가 돼. 그래서 그 1편에 보면 뭐 서울로 들어가 막으려고 막 길 쓰잖아. 결국 서울에 전파돼서 3개월 사이에 서울 시민 5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야. 당시 인구로는. 예. 전국적으로는 30만 가까이가 죽었어요. 예. 그걸 배경으로 한 게 킹덤이라는 드라마야. 예. 그게 질병하는 게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콜레라, 질병은 시험을 낼 수 있어, 콜레라는. 예. 그러면서 해안가에서는 서양배가 등장하기 시작해. 이양선. 이상한 모양의 배, 서양배 소리야. 예. 그만큼 사이가 불안해.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떤 사이가 사이가 불안하면 다 잡신앙, 사이비 신앙이 성행을 해. 합법적이지 못한 신앙이. 그래서 그걸 예언사상과 이 예언사상이 유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게 정감록이라는 거예요. 조선족 운명에 관한 거. 예. 이게 사이가 혼란하니까 도적대가 들끓어. 칼 들고 설치는 도적대, 검계. 그리고 양반집을 공격해. 어떻게 공격하냐? 질첩에 불로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혼비백산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쳐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불화자를 써. 화적대. 불 밝히면 화나잖아. 그래서 명화적, 화적 뭐 같은 말이야. 조선주 후기 아주 유명한 도적 집단들 얘기야. 이러면서 뭐 조선 운명에 관한 비밀 실현 기록, 비기가 나타나고 예언적 성향을 했던 도참. 가장 제일 유명한 게 정감록이야.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얘기야? 소위 정도령 이러는데 지금까지 한국사에서는 살아있는 얘기야. 그리고 전라도 고창 선운사 사찰 뒤에 바위에 미륵부처님이 3m 높이로 그려져 있는 게 있어. 거기 그 밑에 있는 게 고창 선운사 마애불이야. 마애 미륵불이야. 미륵신앙이야, 미륵신앙. 그러니까 이 19세기에 미륵신앙이 유행했다는 얘기야. 거기 그 선운사 마애불 밑에다가 미륵신앙 이러면 돼. 미륵신앙. 한국 사회는 불교 계열에 항상 사회가 혼란하면 미륵신앙이 유행을 해. 현재 우리나라 미륵신앙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전라도 이 김제 금산사 미륵전이라는 건물이 있거든. 거기야. 그 미륵신앙이 제일 유명해. 거기야. 거기 미륵신앙이 중심이야. 그래서 그 김제 금산사 인근에 미륵을 숭배하는 신앙의 특이한 종교들이 많아. 거기서 나온 게 유명한 백백교, 용화교 이러는 건데 그 용화교가 퍼져서 뭐가 됐냐? 옛날에 오대양교라는 게 됐고 오대양교에서 떨어져 나온 애가 지금 세월호야. 세월호라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 세월호 애들이 그 오대양교 그게 원래 원뿌리가 미륵신앙에서부터 변질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거야. 많아.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 보면. 예? 미륵신앙이야. 묵격신앙, 뭐 무당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배꼽 부분 그걸 감시라고 하는데 내가 오른쪽 배꼽 부분을 확대했어. 그 배꼽 부분에 정도령이가 조선 운명에 관한 비밀 그룹을 넣어놨대. 전설에 의하면 그걸 전봉준이 명령을 받은 전봉준이 부하, 양반 부하인 손아중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3m를 뛰어 올라가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 감시 있는 걸 빼왔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 전봉준이는 조선 예언서에게는 조선 운명을 쥐고 있는 정도령이다. 그래서 내가 이 조선왕조를 멸망시켜버리고 후천개벽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이러는 거야.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동학이 조 얘기를 이용을 해 먹었어. 동학이 이용하였다 하는 사연이 있어. 자, 이러면서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떤 사회가 혼란하면 종교야. 그래서 서학, 즉 천주교가 조선주기에 널리 퍼지게 되는데 먼저 전래과정 17세기 허균이가 갖고 들어와요. 중국에 갔다가. 허균이가 북인이거든. 북인 계열에서 학문인 줄 알고 사상인 줄 알고 갖고 들어왔어. 왜? 성리학이 날렸으니까 새로운 사상을 찾자. 중국에 보니까 새로운 사상이 있거든. 그걸 가져온 거예요. 책을. 그래서 와서 연구해 봤더니 종교더라고. 사상이 아니고. 그래서 18세기 신앙화를 해. 이건 누가 하느냐? 남인이 신앙화를 해. 그 대표적인 집안이 정약용 집안이야. 그랬다가 19세기 신유박해로 풍비박산이 나지. 자, 17세기 북인이 학문적으로 수용. 18세기 신앙화, 남인. 19세기 얻어 터졌다. 예. 그래서 로마 교황청, 카톨릭, 로마 교황청이 한국의 천주교를 유독 인정을 해. 혜택을 많이 줘요. 왜? 다른 나라는 다 프랑스 선교사가 근현대사에 보면 야속이라고 해서 제수이트 교단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포교 활동을 했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그런데 한국만 예외야. 한국은 어떻게 하냐?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발적으로 수용을 했어. 이게 유일해요. 다른 데는 다 포교를 해서 가르쳐줬어. 그런데 한국만 스스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조소 한국이라는 나라한테는 천주교가 혜택을 다른 나라보다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한국을 자주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어, 여러 가지로. 김대건 신부 뭐 이러면서. 그 천주교의 가장 대표적인 데 충청도예요. 충청도. 충청도에 천주교 성지가 많아. 그래서 지난번에 교황이 왔을 때 그 뭐 당진 방문하고 그러는 거야. 그게 그 천주교 성지가 그쪽에 많거든. 자, 그게 천주교 얘기야. 그러면서 유명한 박해, 유명한 4대 박해가 있는데 그러면 참고로 보시고. 자, 이에 반발해서 동학 이런데. 그 동학은 기존 종교의 장점을 다 갖다 썼다. 그러면서 이들이 들고 나오는 사상은 시천도, 모실 시자야. 내 가슴 속에 천주님을 모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꼴 인내천여. 인간은 이꼴 하늘이다. 얘는 하느님을 뭐라고 그러면 한얼림이라고 그러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손자한테 반말을 하네. 왜? 각자의 가슴 속에 하느님이 계시대. 그러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반말하면 하느님한테 반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서로 이 존대어를 해요. 상호간에 할아버지하고 손자 간에 있어도 이러는 거예요. 그 동학이 천도교야, 지금 있는. 동학이 교리야. 교리는 탁월해. 아주 대단한 평등이야. 모든 인간은 하늘과 동격이다. 인간 평등 아니야? 평등 사상이 아주 뛰어나, 동학은. 그 동학의 경전을 동경대전이라고 하고, 동학의 찬송가를 용담유사라고 그래요. 이거 뭐 근현대사 강조할 사항이지. 거기는 그냥 지나가면 돼. 동학이 나중에 1905년 이 천도교가 됐어. 자, 그러면서 그 사회사 끝부분 농민의 한 거 이건데 옆에 여백에다가 이 얘기를 할게. 아까 조선 전기에 양반의 수를 줄이려고 그랬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양반수 제한 조치. 첫째, 뭐 기술관을 중인으로 격하. 두 번째, 서울차별. 이랬지. 자, 이번엔 조선주 후기야. 조선주기는 양반이 많아졌다고 그랬지. 양반이 많아지니까 너나 나나 다 양반하냐. 그러니까 진짜 양반도 있고 놀부같이 가짜 양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양반들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부터 향촌의 양반이었다. 구향이래. 이건 기존 양반이야. 옛날부터 양반. 구향층의 기득권, 이미 갖고 있던 권력, 양반으로서의 특권, 기득권 유지 노력이라고. 이 조선주기 양반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째가 이거요. 구양, 기존 양반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양반의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 그래서 첫째, 15세기 후반 청주에서 사립 양반님들이 성리학을 연구하는 온건파사대부 양반님들이 지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청주시 사창동에 사는 양반님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창동 양반 모임에서 사창동 동약, 약속, 동약, 모임을 만들었어. 모임은 회칙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16세기 중앙정계에 올라가. 성종 때 김종직이라는 살인파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모사와 갑자사화로 깨져.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가자 해서 중종반정과 함께 다시 올라가는데 또 깨져. 뭐? 조광조. 그래서 살인파가 2번씩 깨졌어. 그래서 돌아와서 자반성을 했어. 자반성의 결과가 뭐냐? 백그라운드. 아, 똘마니가 없구나. 똘마니를 키우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 동약이 전에도 설명했어. 청주시내 사립양반 전체 모임을 바꿔버린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향촌의 양반 모임이다. 향약 이렇게 된 거야. 이게 16세기 현상이야. 15세기 후반은 동약이었는데 16세기에 청주시 전체를 퍼진 거야. 사립양반들이.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고 했어? 조선조 16세기 그 사회사를 물어보면 사립양반의 단결기관, 정당 기능을 하는 서원. 아니면 뭐 향약. 서원 아니면 향약을 냅니다. 이랬잖아. 사립양반이 세력강화 수단이라고 했어. 그런데 조선주 후기에 청주시 사립양반 전체 모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청주시 사립양반 안에 가짜 진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왜? 놀부같이 돈 주고 양반 신면 산 놈이 있거든. 그럼 청주시내 양반이 한두 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어떻게 됐냐? 향약이 다시 동양으로 돌아가요. 그럼 청주시 사창동 양반 모임 이렇게 되는 거야. 청주시 사창동 양반 모임 그럼 어떤 놈이 진짜고 어떤 놈이 가짜인지는 알 수 있잖아. 우리 동네 안에서니까. 가짜 진짜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동약으로 재편성이라고 해요. 동약 재편성. 그러니까 향약이 동약으로 돌아간 거야. 이게.
그러면서 놀부같이 돈 주고 양반 신분 산 놈하고 차별을 누리는 거야. 그 놀부는 무식하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양반이었다 해서 족보 재편찬을 해.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훌륭한 우인이 많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이런 뛰어난 학자가 있고 뛰어난 정치인이 있고 뛰어난 선조가 있다. 그들에 대한 제사를 누리면서 집안끼리 뭉쳐. 그래서 이걸 제서형 건물을 사후라고 그래. 사후. 예? 사후를 건립해. 이래도 안 되니까 이런 데도 돈 주고 양반 신분 사는 놈들이 계속 늘어. 이래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작전상후퇴. 이러면 여기 청주 우암동. 뭐 지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이게 소위 동족촌이야. 동족촌의 현상이야. 내가 그 청주, 본뿌리가 청주 우암동이야. 우암 송시야. 이게 조선주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양반이 양반으로 특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이미 날 샜어. 이미. 셈내면 첫째 이거요. 두 번째. 자, 이러면서 한편 조선 후기 지방 향촌 사회의 변화야. 이거와 관련된 조선 후기 향촌이 변화하는 장면이야. 첫째, 기존 양반인 구양층이 있고 옛날부터 양반. 그리고 외란호란 양난을 거치면서 백성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많은 돈을 벌어서 양반 신분을 산 사람들이 등장을 해. 납속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신양층이라고 그래. 이 신양층의 대표적인 인물이 놀부지. 신양층. 이건 기존의 부유한 농민, 부유한 상인, 부농, 부상층이야. 애들이 돈 주고 합법적으로 양반을 산 거야. 이러면서 청주 시내 안에 기존 양반하고 새로 나온 양반하고 권력쟁탈전을 벌여. 이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촌의 권력전쟁이 벌어졌다 해서 향촌의 전쟁에서 향전이라고 불러. 이걸 세력쟁탈전. 쉽게 하면 청주시 의회를 놓고 싸우는 거야. 청주시 의회를 장악하는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기존 양반도 새로운 양반도 청주시에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진 애가 있어. 청주시에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진 애가 누구냐? 청주시에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진 애가 누구요?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졌으면 누구요? 시장이지. 청주시장. 임금. 청주의 임금 아니야. 임금님이 명령을 받고 내려온. 그렇지? 이걸 관권이라고 그래. 관청 권력.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수령이 아니고 관청 권력. 그러니까 수령을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있어? 청주시장인 수령이 있고 수령 똘마니가 있어. 아전. 이걸 관권 세력의 강화라고 그래. 얘도 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얘도 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그 이름만 좋아지는 거지. 이 관권만 강화. 조심해야 돼. 수령권 약화 이러면 아전은 이렇게 물어보면 수령권 강화 이러고 아전은 이러면 약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아전을 포함하는 거예요. 왜? 직접 청주시장한테 뇌물을 못 줘요. 누구한테? 그 밑에 있는 놈한테 주고 청주시장을 만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연결 통로야. 이 아장, 이방, 호방, 예방 이런 놈들이. 이걸 합쳐서 여하튼 관청 권력 아니야. 요즘으로 따지면니까 부청장, 동장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합쳐서 여하튼 관청 권력이 막강해졌다. 야. 그럼 강화는 뒤집어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약화가 있는 거지. 그러면 관청 권력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막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걔네들이 약화된 거지. 걔들이 누구냐? 정조 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어. 누구요? 양반님네들의 모임. 뭐? 아까 서원 향약 이랬잖아. 그 양반님들의 모임을 뭐라고 했어? 유양소지. 유양소가 약화된 거야. 유양소가 별 볼 일 없어진 거야. 유양소의 약화야. 청주시 양반 지배층이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청주시장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유양소가 지금으로 따지면 청주시 의회예요. 청주시 유지들 모임.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그런데 청주시 의회로 진출한 거야. 걔들이. 청주시 의회가 누구 눈치 보는 거야? 청주시장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장이 청주시의회 의장을 불러. 의장 일로 와봐. 왜요? 야, 나 품위유지비가 500원이 뭐냐 자식아 500원이. 그럼 올릴까요? 그래야 올려야지. 얼마나 올릴까요? 1,000원은 돼야지. 그럼 청주시 의장은 잘 보이고 싶잖아. 청주시장은 1,000원을 품위유지비로 올려달래. 5,000원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수령 똘마니 하는 거예요. 이걸 수령의 세금을 부과하는 자문기구와 앞잡이 소리야. 앞잡이. 자문기구로 전락했어. 수령 똘 청주시 의회가 청주시장 앞잡이가 된 거지. 그러면 청주시 양반네들이 청주시장이 나쁜 짓을 하면 권력은 항상 수평이라고 그랬잖아. 견제를 해야 되지.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견제가 무너진 거지. 예? 그러니까 이는 뭘 가져오냐? 지방관의 수탈, 청주시장이 나쁜 짓을 해도 막을 놈이 없어지는 거야. 예? 지방관의 수탈 증가로 이어지는 거야. 지방관의 수탈이 증가하면 결국 참다 못한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 들고 일어나는 거지. 조선주 후기는 백성이 똑똑해진다고 그랬잖아. 농민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난다. 뭐? 벌봉자로 써. 봉기 이런 거. 농민봉기 이런 거야. 왜? 백성이 똑똑해졌으니까. 서민의 의식 성장으로. 백성이 똑똑해져서 권리 찾기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정치사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순조 때 1811년 순조 임금 때 순조란 정조 아들 순조 때 뭐 평안도에서 몰락양반인 홍경래가 주도하는 홍경래의 난 한 4개월을 가요. 그리고 1862년 1월 달에 경남도 단성이라는 데서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 이게 거기 교과서에는 뭐 52km라고 하는데 52km 가봤더니 15km더라고. 지금 15km야. 도로가 잘 나가지고. 옛날은 산 넘고 물 건너니까 52km인데 15km면 한 10몇 분이면 가요. 경상도 단성 바로 밑에가 진주야. 논계로 유명한 진주. 그 진주라는 큰 도시로 소문이 나요. 그 진주에서 몰락양반 유기춘이라는 사람이 진주병사 백낙신이라는 지방관리 수탈에 항의를 해. 이게 유명한 진주농민봉기라는 거예요. 진주봉기. 1862년 2월 달에. 그래서 5월 달에 진압을 당해. 3개월 만에. 1862년이. 이게 이 진주봉기가 전국으로 소문이 나. 그래서 이걸 싸잡아서 뭐라고 그러냐? 전국 70여 군데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 이걸 1862년이 임술년이기 때문에 임술농민봉기 이러는 거예요. 이 진주봉기가 전국으로 소문.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진주봉기고, 그 다음 유명한 게 여기 대청댐 수몰지구인 어디라고 그랬어? 전에 문이면 봉기다. 문이봉기 이랬어. 그래서 이 봉기는 대개 누가 주도하냐? 몰락양반, 잔반이 주도해. 이런 특징이 있어. 홍경래도 잔반, 몰락양반이야. 왜 들고 일어나느냐? 왜 들고 일어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이거 아니면 안 일어나. 세금 문제. 정치 잘못했다. 좀 참으면 돼. 문재인 정치 잘못했다. 2년만 참으면 돼. 그런데 배고픈 건 오늘도 못 참아요. 항상 백성은 이거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안 일어나. 이게 수치체제의 문란이라는 거예요. 세금 문제. 수치체제의 문란. 전 세계적으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무조건 수치체제의 문란이야. 프랑스 시민혁명. 이것도 수치체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수치체제의 문란.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예. 자, 이 두 가지를 아시죠. 거기 된 얘기가 그 얘기다 하는 얘기죠. 예. 이러면서 밑에 내가 그 여유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국리하면 시험을 낼만 하기 때문에 알아놔라 하는 데 넣어놨더니 작년인가 이게 시험이 나오더라고. 이거 몇 년 전에 넣어놨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꾸 찾아내는 거고. 자, 15세기 홍길동 연산군 때 실존인물이야. 15세기 반. 16세기 실존인물 임꺽정 경기도 양주 서울 북쪽 지금은 서울시인데. 그리고 17세기 숙종 때 장길산 15, 16, 17 이런 거예요. 하나씩 15, 16, 17 밑에는 홍경래 하는 게 있고. 자, 마지막 단원 문화사 잠깐 쉬었다가 문화사기